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1강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자, 많이 기다리셨죠? 자, 교재는 다 받아보셨을 거고요. 교재, 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표지만 깔끔한 게 아니라, 자, 본문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수능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요. 자, 6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역사의 의미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개무시해도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거고요. 7페이지부터 가게 되면은 자, 인류의 기원이라고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쪽은 이제 수능에서는 뭐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 내신이라든지 자, 혹은 여기 있는 그 사설 모의고사 교육청, 자, 이런 모의고사에서 1학기 때 간혹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쪽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갑니다. 일단은요, 인류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 가장 큰 특징, 즉 다른 동물들과의 차별성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직립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자, 인류가 무슨 보행을 했다? 직립보행을 했다. 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두 발로 걸었었을 때, 자, 네 발 짐승들에 비해서 스피드라든지 힘에서 어떻게 돼요? 딸리죠? 그럼 그들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 도구,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됐고, 이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뇌의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자, 오늘날과 같은 인류로 이제 점차 뭐 된다? 진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무슨 보행을 하고 있다? 직립보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여기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 불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밑줄 그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는 최초 인류입니다. 그럼 얘들이 최초 인류니까 당연히 직립보행을 했을 것이고요. 그럼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고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로 외울 필요 없죠. 이것만 가지고 끌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얘네들의 뼈가요. 아프리카 쪽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프리카 쪽이니까 남쪽 아닙니까? 그러면 남쪽 방향에서 발견된 아직은 원숭이의 형태와 유사한 자, 그러한 인류의 뼈다. 그래서 남방 원숭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발전되는 게 자, 뭐가 있으냐면 호모 에렉투스라는 게 있는데 이 에렉투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ERECT. 자, 이게 오뚜기 같은 것들이요. 이렉트. 오뚜기 같은 것들이 자빠졌다가 곧바로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풀이한다면 자, 얘는 뭐라고 풀이할 수 있냐면 곧바로 선 사람이다. 곧 선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니 아까 이미 최초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들이 직립보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들도 당연히 자, 직립보행이니까 그 두 발로 걷는데 여기서 곧바로 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등이, 그렇죠. 허리 부분이 자, 좀 더 곧바로 이렇게 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 에렉투스와 관련된 자, 특징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냐면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 됐죠? 그럼 어디서 뼈가 발견되느냐?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럼 베이징인. 짜바에서 발견되면은 짜바인. 됐죠?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되면 하이델베르크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일단은 자, 기억할 게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 자, 갑시다. 이번에는요, 호모, 자, 여기에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불려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같은 경우는, 자, 특징이 뭐냐면, 시체를, 자, 매장을 했답니다. 시체 매장. 그럼 시체를 매장한 이유는, 그렇지, 다음,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뼈가 발견된 곳이 네안데르탈이란 동네입니다. 다 지명인 거예요, 지명. 그러면, 네안데르탈이란 동네에서 발견되어서, 자, 우리는 이를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사피엔스라는 뜻이 이제 지혜롭다, 슬기롭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한다라면 자, 슬기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사람. 자, 그랬을 때 얘가 자, 무슨 인류이다? 현생 인류이다.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뇌의 용량이 계속 자,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날과 같은 우리와 유사한 자, 그런 뇌의 용량을 갖추기 시작했던 게 바로 호모 사피엔스 요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현생 인류라고 표현하는 얘네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여인상을 조각했답니다. 자, 여인상을 조각했는데 사진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제 빌렌도로프의 비너스상이라는 자, 조각상이 볼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여인상 요게 뜨게 되면 뭘 키워내는지 한번 볼까요? 엉덩이 부분과 가슴 부분이 풍만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크면 자, 베이비 출산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베이비를 많이 낳았는데 이 당시에는 자 분유를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어야 되니까 엄마의 가슴 부분을 또 크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지. 베이비를 많이 낳고 싶은 겁니다. 다산을 기원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여기에 자 동굴벽화가 자 남겨지게 되는데 이 동굴벽화에서 여러분들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 이걸 구분하나? 아니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동굴벽화를 보여주죠. 그러면 동굴벽화가 주어졌을 때 그 동굴벽화 사진에서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사냥을 나갈 건데 그 사냥감들을 많이 잡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벽화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풍요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얘네들, 자, 이 발전 순서에서 각각의 특징 하나씩 자 다시 마무리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초 인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는 자, 곧 쓴 사람인데 뭘 기억하라고요? 시체, 그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호모 네안데르탈레스는 자, 여기에 시체를 매장했다는 거. 호모 사피엔스는 여인상과 자, 그 다음에 동굴벽화 이런 걸 남겼다는 건데 여기에 동굴벽화.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어디에 거주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동굴에 거주했었던 거죠. 동굴에 거주했으니까 자, 동굴에서 벽화를 남겼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인류의 기원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여기까지 얘네들까지가 전부 다 자 무슨 석기 아이들이냐면 바로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구석기 아이들. 그럼 구석기 아이들 이제 신석기하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릴 건데 한국사에서 이미 충분하게 배웠었던 내용. 그래서 중요한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만 제가 세계사에서 언급을 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구석기가 됐건 신석기가 됐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자고 입는 것 중에 그렇죠. 바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아직까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 무슨 경제를 하고 있냐면 자연경제라는 걸 하고 있다더라. 자연경제. 그럼 이 자연경제를 했었을 때 도구를 사용하는데 자 어떤 걸 사용했느냐 바로 뗀석기라는 자 이러한 도구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뗀석기는요 돌과 돌을 부딪혀서 날카롭게 만드는 건데 열매를 따먹거나 예전에 무한도전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무한도전에서 멤버들이 무인도에 들어가서 야자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미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따먹어야만 섬에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미션인데 저 위에 야자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버벅거리다가 누군가가 어머나 여기 키 작은 야자수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PD가 그걸 미처 못 본 거죠. 이거 따먹어도 되죠? 그랬더니 어쨌든 섬 안에 있는 거니까 예 됩니다 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따왔어요. 따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단하거든요. 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벗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덩치가 큰 정준하 같은 경우는 이걸 들고 나무에다가 계속 내리 찍더라고요. 선생님 속으로 저 안 깨질 텐데 안 깨질 텐데 근데 나중에 결국은 깨지더라고요. 와 힘이 세니까. 근데 이 정준하가 이걸 막 하고 있었을 때 화면 귀퉁이에서 바닥에 털푸덕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껍질을 하나씩 이렇게 짓이기고 있었던 멤버가 있었어요. 자 요게 박명수. 누가 더? 예, 아무튼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박명수가 이거를 짓이겨 나가고 있었을 때 이 돌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돌멩이가 뭉뚱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날카로워야 됩니까? 이왕이면 날카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뗀석기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채집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이러한 날카로운 도구 뗀석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먹는 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 가봅시다. 얘네들은요.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곳에 열매를 다 따먹으면 더 이상 따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또 따먹으면 그렇죠. 또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합니다.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성이 없죠. 대충 막 짓습니다. 자 무슨 집입니까? 막집. 혹은 어디에 거주한다? 바로 동굴에 거주하는 거죠.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동굴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무슨 벽화를 남겼다고요? 동굴 벽화를 남겼다는 겁니다. 자 결론. 시험 문제에서요. 이쪽이 출제가 될 건데 시험 문제 사진 자료에 자 어떤 걸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동굴 벽화라든지 아니면 여인상 이것들이 주어지고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면 어느 석기 아이들의 모습으로 구석기 시대 아이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답을 찾아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나요? 의가 남았네요. 의가 남았는데 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 의복생활 이런 건데
옷감을 짜는 방법을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생활을 하지 않았냐면 직조 생활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직조가 뭐냐? 옷감을 짜는 걸 우리가 직조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구석기 때의 모습.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신석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신석기로 갑시다. 그러면 신석기로 넘어왔었을 때 똑같이 자,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식. 자연경제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자, 변화가 생겼답니다. 자, 생산경제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혁명이 벌어진 거네요. 그죠? 뭘까요? 바로 농업, 농경과 뭐가? 자, 목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느 시대? 신석기 때. 그러면은 자, 이를 우리는 무슨 혁명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혹은 농업혁명이라고 이제 표현할 건데 아직까지는요. 비중이 이쪽이 더 커요. 자연경제의 비중이 큽니다. 그 얘기는 생산량이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없어요. 때문에 뺏고 빼앗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죠.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 이 생산경제에서 도구를 이제 사용할 건데 이 도구가 좀 더 정밀해질 필요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연경제에서는 그냥 돌을 날카롭게 떼어내서 뾰족하게만 만들면 그냥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의 도구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자, 가는 거죠. 자, 무슨 석기? 간석기라는 게 자, 사용이 될 건데 이 간석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돌갈판이라는 게 있어요. 돌판과 갈판을 세트로 묶어서 이제 돌갈판이라고 하는데 돌을 이렇게 넓적하게 이걸 돌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넓적하게 돌을 갈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조그만 돌멩이 이걸 가지고 이 위에다 곡식을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문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갈돌, 요거를 갈판, 세트로 돌갈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곡식의 껍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벗겨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불면 덩어리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곡식에 속알, 갱이가 남았을 텐데 그거를 이번에 세게 문대는 거죠. 세게 문대면 으깨지겠죠. 그래서 분말을 지금 만드는 과정, 즉 조리를 하는 자 그런 과정에서 돌갈판과 같은 자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토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토기가 등장한다. 그러면 토기를 만든 목적은 일단 생산된 이 농산물을 잡아하기 위해서 저장 그리고 조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필요했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인상이라든지 동굴벽화가 사진자료를 주어지고 이게 어느 시대냐 그러면 구석기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토기 사진자료가 주어지게 되고 이게 어느 시대냐라고 문제를 묻는다라면 그렇지 바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끌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갑시다. 이번에는 주로 갈 건데 이동생활 하겠습니까? 정착생활 하겠습니까? 네, 정착생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을 움푹판 반지하방을 만들 건데 자, 움집을 짓고 살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디에 정착을 했는지를 봅시다.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바로 강가라든지 해안가, 강가나 해안가 쪽에 자, 정착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요. 쌤이 여기 단면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마운틴이고요. 자, 이게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빗물이요. 산속에 떨어졌어. 그럼 산속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당근이 아니라 당근 흘러내리겠죠. 그럼 얘가 흘러내리는데 경사가 져 있으니까 아마 우리 스키 타는 것처럼 자, 내려오기, 자, 유속이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 있는 바위, 자갈, 돌, 이런 모래 이런 거를 싣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흙탕물이죠. 그럼 흙탕물이 막 내려와서 여기에서 딱 경사가 약해졌죠. 이 경사 급변점에서 무거운 돌멩이 자갈은 놔둡니다. 더 이상 싣고 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어떤 산에 입구에 가게 되면 계곡이 먼저 이렇게 시작됐을 때 큰 돌덩어들이 막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나머지 흙탕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흙탕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비가 내리니까 자, 산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자,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넘치지 않았던 아이들이 계속 갔는데 자, 바닷물에 막혀버린 겁니다. 자, 바닷물에 이렇게 막혔다. 밀물, 썰물.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 강물을 막아놓은 거죠. 바닷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강물이 자, 이걸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막혀있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계속 물을 흘러오죠. 바닷물은 여기에서 잠시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아하, 양쪽으로 넘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대략 몇 시간 동안 여기에 머무르는데 우리가 흙에다가요. 자, 비커에다가 흙과 물을 섞어서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잠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가라앉죠. 침전되거든요. 그러면 침전됐을 때 위에 맑은 물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막혀있는 잠시 몇 시간 동안 미세한 흙들이 자 가라앉는 겁니다. 물론 정수기에서 떠먹는 물처럼 깔끔해지진 않지만 어쨌든 침전작용이 일부 나타나죠. 그랬다가 바닷물이 쪽 빠져나가면 여기에 있던 자 강물도 쪽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쪽에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형태로 미세한 흙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 수백 년간 조금씩 쌓인 것들이 평야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삼각주라고 얘기하죠. 삼각주. 그럼 이제 비가 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넘친 애들 있잖아요. 범람원. 그 범람원에 당연히 흙탕물인데 그 흙탕물에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럼 그 흙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그대로 쌓이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여기도 하나의 뭘 이룬다? 평야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즉 삼각주라든지 자 범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적평야라고 그래요. 충적평야. 그럼 충적평야는 하천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야를 말합니다. 그럼 이때 이 평야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보세요. 자연경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자연경제는요. 사냥을 한다든지 채집을 한다든지 자 어로 물고기를 잡는 걸 우리가 자연경제라고 합니다. 사냥, 채집, 어로. 그러면 농업을 하는 거를 우리가 생산경제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런데 아까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까? 이쪽의 비중이 더 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제 막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자연경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비중이 더 크니까. 그런데 생산경제, 농업도 해야죠. 그랬을 때 최적의 입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자, 사냥은 동물들이 산속에 주로 있기 때문에 산에서 한다. 자, 채집도 나무가 있으니까 산속에서 한다. 그런데 물고기, 어로는요. 어디 삽니까? 물이 있는 곳. 물은 어디 있습니까? 강가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죠. 그런데 때마침 보니까 강가, 바닷가. 이 강가와 바닷가는 농경에 아주 적합하죠. 왜냐하면 아까 발전된 이 평야가 산속에서부터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막 땅과 섞여서 거름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농사가 무지하게 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로라는 자 이런 자연경제도 여전히 하면서 동시에 자 이런 농경이라는 생산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장소 거기가 어디라는 거야? 바로 강가나 해안가였었던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으로 갑시다. 으로 가면 얘네들이 자 무슨 생활을 하냐면 자 직조 생활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러면 직조가 뭐라고 그랬죠? 옷감을 짜는 거라고 그랬죠. 옷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본 단위 뭐가 필요하죠? 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실가락을 뽑아내기 위한 자 바퀴 모양으로 생긴 도구다. 그럼 무슨 바퀴? 가락바퀴. 됐죠? 그러면 실 가는데 뭐가 따라 나온다? 예, 뼈가 아니죠. 바늘이 따라 나옵니다. 바늘은 뼈로 만듭니다. 그래서 뼈바늘. 자, 이걸 통해서 자 뭘 하고 있다? 직조 생활하고 있다. 원시적인 수공업이 자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 보여줍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시켜야 될 게 뭐냐면 이 농사를 지으면서요 얘네들이 뭘 깨달았냐면 와우 써니야 반짝반짝 빛나줘라. 써니 네가 반짝반짝 빛나줘야만 농사가 잘 되더라. 야 구름아 비 좀 뿌려줘. 네가 비를 적당히 뿌려줘야만 농작물들이 잘 자라더라. 이런 거를 이제 깨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물들의 소중함. 자 여기에 있는 자연물들이 뭔가를 우리가 부탁을 하면 그걸 들어준다는 믿음, 즉 원시신앙이 등장을 하는데 그 원시신앙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애니미즘이라는 원시신앙은 모든 자연물에는 영혼이 있다, 정령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인데 그럼 저기에 있는 태양도 영혼이 있고요. 구름도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좀 아까 기도했죠. 비 좀 뿌려주세요. 반짝반짝 빛나주세요. 그러면 걔네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 하천, 자 바다, 바위, 나무, 동물들 얘들도 다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걔들한테 뭔가를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자 마을 어귀에 큰 나무 그 앞에다가 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애기가 수능을 잘 보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나무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 애니미즘의 자 한 형태로 거성문화 클 것자
큰 돌멩이들을 숭배하는 문화. 왜? 큰 돌멩이도 자연물의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큰 돌멩이를 숭배하는 문화. 이것들이 이제 발전될 건데 영국에 가게 되면은 자, 영국의 자, 스톤헨지. 이게 이제 큰 돌멩이들을 이제 쌓아 올려서 제사 유적지로 추정되고 있는 자, 그런 유적지인데 요 사진 자료가 자, 시험 문제 자, 등장을 할 거란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구석기와 관련된 거에서는 여인상과 동굴벽화. 그죠? 그러면 신석기와 관련된 거에서는 자, 스톤헨지. 자, 그다음에 자, 토기. 이런 사진 자료를 보여주고 자, 이게 어느 시대의 모습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 때의 모습.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이미 다 한 번씩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쌤은 칠판을 좀 지우고 가볼게요. 자, 교재에서 7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인류의 진화 과정에 있었던 그들 자, 하나씩 밑줄 그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듯이 남방원숭이. 자, 그다음에 자, 불과 언어 사용 그리고 시체 매장. 현생 인류였는데 여인상과 동굴벽화. 자, 사진 자료에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체크. 오른쪽에 사진 자료 왕별표. 무지하게 출제 잘 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구석기인들의 모습. 자, 여기까지가 구석기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의 모습 확인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자, 스톤헨지 사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왕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자,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배우고 있느냐? 자, 요거 배웠습니다. 자, 인류의 기원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사시대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요게 뭐냐? 여기에 선사시대가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부터 역사시대로 이제 발전이 될 건데요. 이 역사시대, 말로 걔는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 사자가요, 여러분들 한자로 자, 이렇게 생긴 거는 한 번씩은 보셨을 거고요. 역사사자에서 이 사가 한자 자체가 상형문자잖아요. 상형문자인데 사물의 모양을 본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 네모단한 요게 입구자인데 이게 뭘 본뜬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입을 본떴다. 그게 무슨 의미지? 자, 입구자가 맞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 이 네모단한 거는 뭐를 본뜬 거냐면 주먹입니다. 왜? 주먹이에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짝대기? 붓을 들고 있는 겁니다. 붓을 들고 지금 어떻게 돼요? 한 획을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기록한다. 그러면 이 사가 기록한다는 뜻인데 기록하는 관리 두 글자로 멋있게 줄여보세요. 기록하는 관리. 공무원 중에 이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 사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록하는 관리. 그러면 역사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 역자가 시간의 흐름, 흐를 역자. 그때 시간의 흐름 속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문자를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던 시대. 이게 역사시대입니다. 그럼 선사시대 해석해 보세요. 선자가 앞선자고요. 사는요. 사가 뭐라고 했죠? 기록. 그럼 기록 이전의 시대네요. 그럼 여기는 기록이 없나요? 없어요. 왜요? 문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기준점은 그렇죠. 문자가 쓰였느냐, 쓰이지 않았느냐. 그럼 선사시대는 문자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데이터가 남아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얘네들이 남기고 간 흔적.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뗀석기라든지 간석기라든지 톡이라든지 동굴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흔적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선사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역사시대로 이제 우리가 넘어간다라면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이라는 자,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될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작은 문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발전된 4가지를 꼽아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요, 신석기 때 아이들이 어디에 움집을 지었죠? 강가나 해안가에. 그죠? 강가나 해안가에 자, 움집을 지었는데 정착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강가나 해안가 자, 왜 그랬습니까? 양쪽에 범람원. 그죠? 자, 양쪽에 범람원. 물론 해안가에도 있어요. 해안가에도 있긴 한데 해안가 바닷바람이 좀 차갑잖아요. 겨울에 너무 추워. 그러니까 이제 강가 쪽이 더 나중에 이제 쏠리게 되는데 어쨌든 강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요 부분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범람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여기다가 농사도 지을 수 있네. 물고기도 잡을 수 있네. 왜? 하천이 여기 있으니까. 좋은 장소야. 라고 이제 입소문이 들면서 자, 모여드는 겁니다. 자, 모여들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면 지금 이야기한 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요 평야만 가지고는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잠깐만, 그러면 여기를 한번 돌멩이를 다 끄집어내고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여기를 그 작물들을 심어볼까?
자, 심어볼까? 라고 했더니 된다, 안 된다? 되는 겁니다. 오, 개간을 하는 겁니다. 개간을 하니까 자,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됐고 여기는 이 인구들을 충분히 부양하고도 이제 남는 잉여 생산물까지 이제 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와.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석기 때부터 아이들이 강가에 모여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거기를 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큰 강 유역의 아이들이 이제 정착을 할 건데 여기에 무슨 평야가 발달되어 있냐면 충적 평야. 이 충적 평야는 이제 하천 작용으로 형성된 평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큰 강 유역에 모여 살아서 자, 얘들이 뭘 한다고요? 개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개간이 확대되면 무슨 생산물이 늘어난다? 잉여 생산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증가가 되죠.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증가됐을 때 기존의 신석기 때까지는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석기 때 자, 생산을 딱 한 다음에 야, 내 거거든.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독식을 해버리게 되면 누군가는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굶어 죽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이 다시 부족해지는 현상? 그럼 나만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석기 때까지는 함께 일하고 함께 똑같이 나눠 먹는 원시 공산사회입니다. 공산사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이쪽에 역사시대로 발전되면서 개간이 늘어나서 잉여 생산물. 자, 이제는요. 힘센 자가 빼앗아도 된다는 겁니다. 빼앗아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누군가들이.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함께 또 농사 짓고 자, 이때 빼앗는 자들은 야, 나는 이제 직접 삽질할 필요가 없겠네. 앉아서 이들을 자, 빼서 착취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 빼앗은 아이들, 빼앗긴 아이들 그러면 지배계급과 자, 피지배계급 여기 있는 뭐가 발생되느냐? 계급이 발생되는데 아니 계급 발생됐을 때 덩치가 크다란 이유 하나만으로 지배계급이 될 수는 없거든요. 남들과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뭐를 다룰 줄 아는 자들이 그렇죠. 금속을 다룰 줄 아는 자들이 자, 여기 있는 청동기를 자, 기반으로 했다. 청동기 기반.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배계급들은 청동 무기, 청동 장식품 이딴 것들을 자,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고 자, 여기에 있는 4대 문명이 발전되면서 계급이 자, 발생이 되었다. 이 계급에 얘네들이요. 지배계급들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이제 체력이 왕성하고 무기도 들고 있으니까 이제 힘세서 착취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늙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권력을 또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단순한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수한 무기는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로부터 착취를 하는 자, 내가 너희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야 된다. 내가 사실은 말이야 어제 써니한테 기도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나는 신의 아들이거든. 즉 나는 태양의 아들이야. 태양의 아들인데 자 여기 청동 거울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햇빛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야. 보이지? 막 햇빛이 막 반짝 반사. 그러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세금 정도는 내줘야 되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끄떡끄떡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신정정치.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가 신에게 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사소통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신정정치가 행해지게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한 명이라는 거죠. 재정일치, 자, 신정정치 사회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다라면 얘네들이요 공통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문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문자를 사용하는데 문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통치의 어떤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를 걷었고 언제 걷었고 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게 세금을 걷고 이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불만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저항세력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자 문자를 사용했다. 자 이 정도. 요게 자 인류의 몇 대 문명? 4대 문명이라고 불려지는 자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그 4대 문명에 뭐가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고 자, 또 하나 본다라면 자, 여기에 있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하는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강을 우리가 볼까요? 이 황하 문명은 자, 중국사에서 다시 이야기할 건데 황하강. 강을 써야 되나? 강. 자, 인더스 문명은 자, 인더스강. 이집트 문명은 자, 나일강. 그 다음에 여기에 유프라데스. 자, 그 다음에 자, 티그리스.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요, 하천이 크게 두 개거든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러면 예를 들어 요게 유프라데스 강이고 요게 티그리스 강이라 한다면 이쪽의 하천에서 각각의 범람을 해봅시다. 범람. 그럼 얘쪽으로 범람하고 이쪽으로 범람했어. 얘도요. 얘도 여기로 범람을 했고 여기로 범람했어요. 그럼 요 지역은 요 지역은 양쪽 하천에서 모두 범람을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역을 위에서 공중에서 평면도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마치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 아주 먹고 살기 풍요로운 그런 평야지대가 이제 발전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자 무슨 지대? 초승달 지대라고 이제 이렇게 자 표현을 합니다. 비옥한 자 초승달 지대 어디요?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4대 문명의 여러분들 자 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 위치 확인하십시오.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가나다라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4대 문명의 자 공통점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보고요. 자, 이 4대 문명을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칠 건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요걸 먼저 자 이야기를 합시다. 단락을 바꿀게요.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이제 단락을 바꿔볼 건데 오리엔트 문명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그 다음에 자 vs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자 뭐라고 하느냐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볼게요. 위치 자 지도 교재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됐다고 친다라면 여기 이제 오늘날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자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되겠죠. 여기는 지중해. 그러면 여기에 하천이 두 개가 있죠.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를 중심으로 발전된 요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아프리카 쪽에 가게 되면 나일강이 흘러나가는데 이 나일강 하구에 이집트 문명이 있죠. 이때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두 개를 묶어서 유럽 애들이 와우 자기들보다 문명이 먼저 발생된 곳이다.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 이쪽이 동쪽이니까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이란 의미의 자 뭐라고 오리엔트라고 자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여기 이제 오리엔트 문명인데 여기서부터가 자 본격적인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인류의 진화 과정, 선사시대 자 이런 것들은요. 교육청이나 사설에서는 종종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수능의 1번은요. 패턴이 굳어졌어요. 패턴이 굳어졌는데 여기 있는 4대 문명. 이 4대 문명의 문제가 1번에 거의 대부분 자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문명을 우리가 파헤칠 건데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집트 문명과 비교했었을 때 얘들은 지형적 조건이 개방적이라는 거. 요거를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반면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지형적 조건 자체가 폐쇄적이랍니다. 왜냐하면 밑에 세계 최대의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사하라 사막이 있죠.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로 막혀 있죠. 어디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역은 폐쇄적입니다. 지형 조건이. 그럼요. 이민족의 침략이 적습니다. 이해돼요? 반면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자 이민족의 침략이 많아요. 그럼 이민족의 침략이 많기 때문에 왕조의 교체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해되죠? 그런 건 빼버릴게요. 그럼 왕조의 교체가 매우 빈번했다. 그랬을 때 자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안정적입니까? 혼란스럽죠. 왜?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혼란스러워요. 반면에 얘들은 한 번 만들어진 통일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통일왕조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그만큼 사회가 자 뭐적이다? 예, 안정적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요. 이 사회 혼란, 사회 안정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보험이라는 걸 우리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이 됐든 자 생명보험이 됐든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현재를 위한 겁니까? 자 미래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미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대비해서 현재 보험을 드는 건데 현재가 너무 불안정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서울역에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어요. 내가 노숙자야. 내가 노숙자인데 오늘 앵벌을 해가지고 자 10,000원을 자 득템을 했어. 그럼 10,000원을 얻어서 5,000원 해장국 먹고 남는 5,000원. 자 그래.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5,000원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지. 이런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불안정하면 다음 미래까지 내다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안정적이어야만 다음을 내다볼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됐을 거고요. 그럼 사회가 혼란스럽죠? 자, 반면에 얘들은 사회가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음 세상까지 내다볼 여유가 있습니다. 자, 올레자, 세상 세자. 그래서 무슨적 종교관이 발전된다? 내세적 종교관이 발전됩니다. 이때 지배자가 죽었습니다. 그 지배자를 우리가 파라오라 부를 건데 이 지배자, 왕이 죽었을 때 그들이 다음 세상에 가서도 지배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게끔 다음 세상에 가야 되는데 왜? 또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신이 썩으면 다음 세상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장기는 따로 별도로 보관하고 여기에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죠. 미라를 만듭니다. 어디에 집어넣었죠? 피라미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미라 옆에다가요 책을 한 권 놓습니다. 자, 책을 넣었는데 죽을 사자, 놈자자, 자 사자의 서라는 책을 놓을 건데 내용은 뭐 이래요. 자, 저는요 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절대 도둑질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남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상에 들어가도 되죠? 이런 이제 허가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사자의 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진 자료에 주어질 건데 무슨적 종교관을 보여준다? 내세적 종교관을 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미라가 지금도 발견되나요? 와, 지금도 발견되죠. 썩지 않은 미라가. 자, 그러면은 무슨 과학이 발달된 거냐면 자연과학이 자 무지하게 발달된 건데 그 중에 그렇지 바로 의학이 발달된 겁니다. 피라미드는요 여러분들 실제 가서 보시면 이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자 이 돌멩이 덩어리를 네모나게 잘라서 자 이거를 쭉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럼 수십 미터의 자 이러한 피라미드가 쭉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오늘날까지 현존하고 있다. 와,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잘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학이 발달됐는데 그 중에 도형과 관련된 자 무슨 학? 기하학이 자 발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무슨 진법? 십진법. 얘들이 현재 우리와 똑같이 자 십진법을 썼다. 그만큼 자연과학이 발전돼 있었다라는 거 확인합시다. 그럼 얘네들로 돌아오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 혼란스러웠잖아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해요. 다음 세상 그딴 거 없어요. 그래서 자 무슨적 종교관이 발전된다? 현세적 자 종교관이 발전됩니다. 현세적 종교관이 발전됐고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길가메시의 자 서사시라는 작품이 있는데 내용은 이 길가메시가요 어느 날 이 자기의 베프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지. 친한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그 친한 친구가 어디로 갔지? 영원한 삶은 없는 건가?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아마 친구는 또 다른 세상에 갔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영원한 삶을 찾아서 영생을 찾아서 막 헤맵니다. 막 이제 떨어져 다녀요. 유랑생활을 합니다. 그때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당신은 왜 이렇게 떠돌아다닙니까? 그랬더니 예, 저희 친구를 찾아다닙니다. 영생을 찾으러 왔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바보 같은 신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자 다음 세상 이런 건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충실해야 돼. 다음 세상 그런 건 없다니까. 집에 빨리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자 춤추고 노래하고 자 이렇게 즐겨라. 현실을 즐겨라. 라고 따끔하게 이제 조언을 하게 됐고 자 여기 있는 길가메시가 그런가? 라고 이제 수긍을 하면서 이제 돌아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길가메시 서사시 자체가 보여주는 거는 무슨적 종교관? 현세적 종교관이 발전돼 있음을 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자연과학은 발달돼요. 자연과학은 발달되는데 자 몇 진법이 발전되냐면 60진법.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얘들은 60진법. 얘들은 몇 진법이었었죠? 10진법입니다. 됐죠?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도 60진법을 쓰긴 해요.
뭐냐면 시간 계산할 때 60초 1분, 자 60분 1시간. 요 시간 계산에서는 자 육식진법을 쓰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얘네들이 자 점성술이 발달되는데 점 보러 다니는 거죠. 점집에 가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다음에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 그것들에 대한 점을 치는 자 점성술이 발달돼. 그랬을 때 신전이 있는데요. 자 지구라트라는 자 뭐가 있다고요? 신전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신전. 그래서 요 사진 자료도 출제가 잘 되니까 확인을 해두시고요. 네 번째.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안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양이온, 자 마이너스 음이온. 예,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험하고는 우리가 과학에서 이제 음이온, 양이온을 얘기할 때 이 양이온이 안정적이고 음이온이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말도 안 되는 얘기. 얘들이요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지었죠. 여러분들 그 농사 지을 때 상추를 몇 월 달에 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주말 농장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자, 몇 월 달에 심는지 사실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분이 야, 상추 심자 그러면 가서 심고 이러는데 그럼 그분의 머릿속에는 언제쯤 심어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없다라면 이거 언제 심어야 되지? 이것들을요.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도움이 되겠네. 이런 겁니다. 고추는 언제 심지? 오이는 언제 심지? 이거 언제 수확하지?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농사를 짓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달력을 다 씁니다. 달력을 다 써요. 그럼 얘네도 달력을 썼을 것이고 얘들도 달력을 썼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 플러스 얘들은 마이너스 됐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얘들은 양력 달력을 씁니다. 양력 달력.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얘들은 음력 달력을 씁니다. 미안해 바꿨었네요. 여기가 플러스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얘가 태양력이죠. 얘가 태양력. 그 다음에 얘가 태음력. 됐죠? 다시 갈게. 사회가 혼란스러웠었을 때, 자, 마이너스. 아까 안정적인 게 플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꿨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자, 태양력. 자, 얘들은요. 자, 여기서 태음력. 요거 시험에 나와요. 구분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청동 기반이다. 이건 안 쓸 거고요. 자, 문자를 썼는데 얘네들이 썼었던 게 이제 쐐기 문자. 쐐기 문자.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일강 주변에 자라는 그 파피루스라는 갈대가 있는데 그 갈대의 줄기 부분을 잘라서 쭉 세로로 쪼갠 다음에 이제 종이처럼 사용했었던 자 그때 사물의 모양을 본뜬 자 문자 무슨 문자를 썼냐면 상형 문자를 썼는데 이 상형 문자를 어디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자 썼다라는 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자 이 정도 중요한 거 일단 비교를 해드렸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형적 조건 자체가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이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수메르인, 아카드인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체들이죠. 수메르인, 아카드인, 자 그다음에 아하무르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발전되는데 이 아하무르인들 얘네들에 의해서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최초의 통일 왕국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빌로니아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포함해서 통일한 건 아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통일한 거예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통일했었을 때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함무라비 왕이 있었답니다. 이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자 쐐기 문자로 쓰여집니다. 그죠? 쐐기 문자로 쓰여져야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차별적 보복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네가 나의 자 눈을 팠어? 그럼 나도 너의 눈을 팔 거야. 네가 나의 팔을 부러뜨렸어? 나도 그럼 너의 팔을 부러뜨릴 거야. 이런 차별적 보복주의의 원칙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함무라비 자 법전이라는 것들도 자 만들어졌다더라.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일단 비교를 하고요. 다시 지도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두 개를 우리가 오리엔트라고 했는데 이 사이에요. 또 다른 작은 문명들이 또 끼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크게 4개만 이제 묶어서 4대 문명이라고 했고 그 나머지 작은 문명들도 있는데 여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겨져 있었던 그 작은 문명들 이것까지 다 싸잡아서 우리는 오리엔트라고 합니다. 그럼 오리엔트라는
문명은 좁게는 뭐와 뭐만을 얘기하는 거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요것만 말하는 거고 넓게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요 얘들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그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을 본다라면 주변 문명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주변 문명으로 간다라면 첫 번째 히타이트. 히타이트는요. 히트를 쳤어요. 와우. 자, 세계 최초에 뭘 사용하냐면 철기를 사용합니다. 4대 문명 공통점 자체는 청동기 기반이었었는데 얘들은 이제 드디어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히타이트. 히트를 쳤다. 철기 이러면 되죠. 두 번째, 자,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중해 동부 해안가 쪽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무슨 무역으로 발전됐고 지중해 무역으로 발전됐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얘들은 표원 문자를 썼습니다. 표원 문자. 이 표원 문자가 나중에 유럽에 전해지면서 알파벳의 자, 기원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아프리카의 자, 북부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자,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자, 건설하게 됩니다. 카르타고를 자, 식민 건설했다. 그리고 여기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 요 세 가지 특징, 그 중에 표문자와 카르타고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 헤브라이. 이 헤브라이 같은 경우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신앙? 율신 신앙. 지금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그리고 기타 주변에 있는 문명을 묶어서 오리엔트를 하겠는데 오리엔트뿐만 아니라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할 거 없이 이 인류의 문명은 초기에는 전부 다 다신교입니다. 전부 다 다신교인데 자 헤브라이만 자 율신 신앙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특징 다시 마무리할까요? 얘들은 율신 신앙, 페니키아인들은 요 세 가지 그 중에 표문자와 카르타고 꼭 기억하시고 히타이트는 히트. 그 다음에 큰 줄거리에서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자 비교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했었던 걸 다시 정리할게요. 오리엔트 문명. 이 오리엔트 문명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좁게. 넓게 보면은 히타이트. 자, 그 다음에 자 페니키아. 자, 그리고 헤브라이. 이 헤브라이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인데 이 헤브라이에서는 율신 신앙. 그랬을 때 이 헤브라이에서 전성기를 누렸었던 게 자 솔로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자 헤브라이는 다시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되냐면 자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으로 자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이를 다 묶어서 우리는 오리엔트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오리엔트 전체를 유대 왕국을 빼고요. 유대 왕국을 빼고 오리엔트 전체를 최초로 통일한 게 누구냐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의가 뭐냐면 오리엔트를 뭐였다? 최초로 통일을 했다더라. 최초로 통일을 했는데 속주들을 가혹하게 통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저항이 심했고 때문에 자 빠르게 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무너지면서 자 다시금 자 분열이 될 건데 그 분열됐을 때 이집트, 리디아, 메디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리디아, 자, 메디아, 그리고 바빌로니아. 그럼 앞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만 최초로 통일했었던 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빌로니아. 그럼 얘는 구바빌로니아가 되겠죠. 됐죠? 어쨌든 여기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시금 바빌로니아가 또 만들어졌네요. 이때 얘네들이 유대 왕국에 있었던 유대인들, 자 얘네들, 자 아시리아는 여러분들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했는데 유대 왕국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최초의 통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잡아다가 이 바빌로니아 얘네들이 유대인들을 바빌론에다가 바빌론이 바그다드입니다. 이 바빌론에다가 저들을 잡아다가 가두은 거죠. 유수. 이 바빌론 유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이제 부려먹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를 다시금 통일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나중에 우리끼리 공부할 때
쌤이 앞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얘의는 뭐냐면 오리엔트를 자 재통일했습니다. 그럼 오리엔트를 재통일했는데 아스트리아가 최초의 통일이고 얘들이 재통일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빠르게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속주들에 대한 가혹한 통치. 그럼 얘들은요. 그렇죠. 가혹한 통치하면 또 빠르게 망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결국 관용적 통치를 펼칩니다. 그래 여기 있는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얘네들이 자, 이 바빌론 유수에 의해서 자, 감금돼 있었던 유대인들을 자, 뭐 시켜준다?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적 통치를 펼치고 있다? 관용적 통치를 자, 펼치고 있다. 자, 요 정도. 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자, 9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황하문명. 요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연결을 할 거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뒷장에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인더스 문명. 자, 요거까지 연결을 해볼까요? 예, 인더스 문명까지 연결합시다. 인도사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요. 하천을 자, 크게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인더스 문명에 무슨 강이 있었죠? 인더스 강이 있었죠. 그래서 하천을 두 개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자, 인도가 생겼다면 왼쪽에 나오는 요게 인더스 강, 오른쪽에 있었던 게 겐지스 강입니다. 그러면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문명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드라비다족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드라비다족을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쌤이 굳이 써주는 이유는 좀 이따가 여기에 아리아이라는 아이들이 침략해 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명의 주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편의상 드라비다족이라는 걸 써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인더스 문명이 발전됐을 때 자, 당연히 자, 뭐 기반이고요? 청동기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4대 문명의 공통점이니까. 두 번째 간단하면 문자 사용했나요? 예, 문자 사용합니다. 상형 문자를 씁니다. 상형 문자를 썼는데 그 증거물이 자, 발견됐는데 인장이라는 즉 동물 모양이 새겨져 있는 도장 같은 게 발견된 겁니다. 이 사진 자료를 통해서 아하 얘들도 문자를 썼구나. 사물의 모양을 본뜬 그런 문자, 상형 문자를 썼구나 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랬을 때 이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하라파, 그 다음에 모헨조다로 자 이런 유적지가 발견됐고 여기에서 벽돌로 된 자, 주택, 벽돌 주택 그리고 도로망, 하수구, 공중 목욕탕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자 나름의 문명이 자 이렇게 발전되고 있었다. 근데요 기원전 1500년경에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아리아인이라는 애들이 들어오는데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철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얘들은요 청동기 기반이죠. 그러니까 밀리죠. 밀리니까 도망갑니다. 자 애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기원전 1000년경이 되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에 여기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은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이제 흡수한 거죠. 흡수했고 자 세력을 넓히고 와서 요 자리 겐지스강 요 자리에 아리아인들이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거를 우리가 겐지스 자 문명이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겐지스 문명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아리아인들이 들어왔죠. 아리아인. 시험 문제에서요 이거를 묻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명만 시험에 나와요?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럼 인더스 문명의 주체는 드라비다족이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편의상 겐지스 문명이라고 썼지만 시험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무슨 문명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인더스 문명이 아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인도와 관련된 특징은 맞아요. 실제 시험에 나와요. 인도와 관련된 특징 그럼 맞는데 인더스 문명이라고 묘사하면 틀립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이 기존의 인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뭐 드라비드족을 비롯한 토착 세력들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리아인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철기를 자 가지고 들어온 얘네들이 그들을 자 지배할 건데 통치의 지배의 효율성 자 이런 걸 높일 목적으로 신분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 그다음에 얘들도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정착을 하면서 이제 농사 짓고 살아요. 그랬을 때 농사 짓다 보니까 자연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자연물의 어떤 고마움, 막 이런 것들을 찬미하는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베다. 이 베다는 자연물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의 일종의 찬송가 같은 건데 경전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어떤 종교에? 그렇죠. 브라만교.
브라만교의 자, 경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베다입니다. 그러면 쌤이 자, 밑줄 긋게요. 브라만교, 베다, 그리고 카스테조. 이 세 가지는 어디와 관련된 특징은 맞지만 인도와 관련된 특징은 맞지만 인더스 문명이라고 표현해서 답을 하면 안 돼요. 인더스 문명의 주체는 누구니까? 드라비다족이니까. 그리고 얘들은 무슨 강 중심으로?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됐었던 거고 얘들은 겐지스 강 유역에서 지금 발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에서는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장과 하라파,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겐지스 문명이라고 표현한 이 세 가지와 구분 짓길 바라고요.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는데 인더스 문명이라 하면 안 된다. 10페이지에 두 번째 줄 2번 하라파, 모헨조다로 밑줄그시면 되고요. 나머지 쭉 보시는데 자 5번 보세요. 서남아시아와 교류했다. 이 서남아시아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지형적 조건이 개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의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주변과의 교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서남아시아 쪽에서도 이게 발견돼요. 인더스 문명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인장 있잖아요. 그게 서남아시아 쪽에서도 일부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인더스 문명 아이들과 이들이 교류했구나. 그래서 얘들의 어떤 그 유물이 이쪽에서도 일부 발견되는구나. 그럼 중요한 거, 이들이 교류할 때 이용한 길이 뭐냐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됐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아리아인에서는 세 가지 밑줄 그읍시다. 아리아인의 브라만교, 베다, 자, 카스트 제도 세 가지. 자, 밑줄 그으시고요. 자, 탐구더라 2번 왕별표 하십시오.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하라파 유적하고 인장 별표. 그 다음에 탐구더라 3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카스트 제도는요. 그러니까 이 신분을 다 외울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수능에서는 이걸 그대로 줘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식으로 다 주기 때문에 신분을 따로 다 외울 필요는 없다더라. 자, 오른쪽 페이지 가게 되면은 자, 오리엔트 문명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개방적 지형이다라는 걸 밑줄 그시고 아까 제가 최대한 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억나시죠? 자, 플러스는 안정적이다. 마이너스는 혼란스럽다. 그래서 태양력이냐, 태음력이냐 이렇게 이제 끌어낼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폐쇄적이다라는 걸 밑줄 그시면 되죠. 오른쪽에요. 투탕카멘의 이제 황금 마스크. 이게 이제 이집트 문명에서의 자, 유물인데 자, 별표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탐구더라 4번은 별표는 필요 없고 한 번은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탐구더라 5번 왕별표 하십시오. 쐐기 문자, 지구라트 이 두 가지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를 합니다. 탐구더라 6번 길가메시의 서사시 자 마찬가지로 왕별표 하실 건데요. 이거는 현세적 종교관을 보여줬죠. 탐구더라 7번도 왕별표 하시고요. 탐구더라 8번도 왕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문제 1번 문제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 히타이트 철기 밑줄 그시면 되죠. 페니키아는 2개 밑줄 그을게요. 카르타고 그 다음에 표현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 헤브라에서는 이제 유르신 신화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탐구더라 9번은 예 지워졌네요. 탐구더라 9번은 제가 오리엔트의 문명 전체를 발전되는 과정. 누가 이 전체를 최초로 통일했느냐? 아시리아. 그럼 여기 아시리아에다가 써있나요? 최초의 통일. 근데 분열됐다더라. 그러고 나서 다시 재통일했었던 게 이제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거.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4대 문명에서 자, 뭐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남은 게 뭐죠? 황하 문명이 남았네요. 그죠? 자, 이 황하 문명을 다시 다음 강의에서 연결해서 중국사, 이 중국사로 이제 쭉 한 대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